비공개 세미나를 또 갑자기 되냐고 물어봤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에서 이제 ESG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을 때는 박기현 연구원이 RA라고 그죠? 네, 리서치 그렇습니다. 어시스턴트였었고 네. 지금은 애널리스트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드디어. 잠깐만 어깨에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깨에 힘 좀 풀어. 좀. 네, 좀 어깨뽕이 많이 들어가서. 아니 좀 애널리스트 됐다고 갑자기 어깨가 두 개가 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의 첫 번째 보고서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돈 먹는 하마. 보고서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 사실 제가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만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하게 보고서 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부심 많이 느낍니까? 자부심을 느낀다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기념비적인 무언가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야, 기념비적이라니. 아니 본인 스스로한테 기념비적이라는 표현을 진짜 대단하다. 역시 제가 좀 뻔뻔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 2월 달에 처음 보고서 썼을 때 그때 네. 진짜 첫 보고서 썼을 때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첫 부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네. 들으시면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왜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라는 게 생겼고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997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원국들은 이제 일본 교토에 모여서 하나의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교토 의정서죠. 이 교토 의정서의 골자는 뭔가 하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이냐 했을 때 세 가지 시장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배출권 거래 제도겠죠.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고 이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 하는 게 아이디어 넘버 1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넘버 2는 뭐냐 하면은 청정개발체제라고 하는 CDM 사업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어떤 선진국에 있는 특정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를 저감해 준다고 하면은 해당 저감 사업을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아서 그거를 이 선진국에 있는 배출권 시장에 판매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CD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I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제도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선진국이 함께 하나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온실가스 저감 크레딧이 생길 거니까 크레딧을 나눠 가지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와 CDM 그리고 JI 이렇게 세 가지 시장 메커니즘이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토 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이 되었고 1997년. 네, 2005년부터 발효가 되었으며 202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작년까지네요. 작년까지죠. 그러면 올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올해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굉장히 역사적인 해야. 그렇죠. 뭔가 바뀐 거예요. 크게 15년 동안 진행됐던 교토 의정서가 끝나고 네. 파리 기후 협약 네, 뭐가 달라졌는지. 네네.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제 교토 네. 의정서와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묘사를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 아이디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파리 기후 협약은 어떠냐 하면은 파리 기후 협약 당시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엄청난 기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출권 거래제나 배출량을 줄이는 그러한 제도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감에 대한 목표치 역시 상당 부분 높아졌고요. 네, 파리 기후 협약 어쨌든 이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 네. 이제 안 봐줘 이런 거잖아. 너는 신흥국이랑 안 봐준다. 그쵸. 얘네 똑같이 줄여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된 적용이 거죠.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출권 거래 제도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라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기업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배출권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남으면은 시장에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배출권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정부에서? 네. 그 정부는 그걸 어떻게 정해요? 총량 거래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출권의 수량은 즉 배출을 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수량을 매년 줄여가는 겁니다. 조금씩. 공급량은 정부에서 계속 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아, 내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것이 더 돈이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뭐 시장으로부터 기업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A 할당업체, B 할당업체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A 할당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출 허용량 대비했을 때 실제 배출량이 더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만큼 너 배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80만큼밖에 안 한 거죠. 그렇죠. 20이 남았죠. 20이 남았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 20을 만약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판매를 하는 거죠. 원래 100만큼 할당 받았는데 120만큼 배출한 기업이 그 20을 구매를 하여서 자기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배출권 제출해야 될 때 그걸 대신 제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얼핏 봐도 딱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미스매치가 좀 있지 않아요? 미스매치는 존재를 하죠. 네. 미스매치가 존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 미스매치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시장에서 다양한 유연성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다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뒤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또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네네네. 하면은 이게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각 산업별로 다르다는 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포스코시고 제가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롯데케미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톤을 저감하는데 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포스코는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들여서 온실가스를 1톤을 저감하는 것보다 롯데케미칼이 만약 2년 배출권이 생겨서 그 배출권을 사올 수 있으면은 그게 낫네. 그게 낫죠. 그런 식으로 전 사회에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못 줄이겠으면 네. 사와서라도 하라는 거고 먼저 줄이는 게 유리한 사람들이 먼저 줄이겠네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하는 거지. 아,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먼저 패스 해가지고 넘어가고 너만 애들은 또 너는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서 이제 혼나고 이제 돈 더 내 막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파리 기후 협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듣긴 들었어도 아 그게 올해부터였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아마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그럼 네. 온실가스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온실가스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로는 이제 메탄, 뭐 그리고 수소, 불화탄소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많이 부르죠. 그쵸.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가장 메이저한 그런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탄, 뭐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기 다 C가 있어서 그런 거죠. C 이산화탄소, 탄소. 네, 그쵸.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보통 발생을 하는 게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와 굉장히 그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를 기른다던가 농축산 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천연가스로 운반한다던가 그런 거를 할 때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 기타 뭐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조업 공정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알아봤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라고 했을 때 그 100% 안에서 지금 배출권 거래제 아래 관리되고 있는 배출량은 16.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탄소 가격제라고 할 수 있는 탄소세 아래서 관리되고 있는 분량은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전 세계 배출량 중에서 21.3%만 돈을 내고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국내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짜로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배출하고 있는 게 그렇죠. 80%나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배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국가별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메커니즘 아래서 관리되거나 아니면 뭐 가격을 세금으로 때린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7.4%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곳은 EU로 3.1%,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배출량의 1%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소는 그게 뭐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분량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크네요, 비중이.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 국가라서 이게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방금 정권은 뭐 그냥 대략적인 설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다들 궁금하신 거는 이거를 통해서 과연 이 경제적 효과가 얼만큼 창출되고 있는가, 그게 다들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글로벌 거래 규모가 311조 원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연간으로 거래되는 전체량이 한 31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88%는 EU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이제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ETS와 뭐 케벡 ETS, 그리고 뭐 RGGI라고 불리는 북동부 한 10여 개 주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그 거래소들이 그 다음으로 거래액이 많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5대 배출권 거래소 안에 들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뭐 메이저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311조가 무슨 얘기지? 이제 312주가 그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냐? 아니요. 그러면 볼륨의 개념. 볼륨? 네. 거래량의 네, 기준. 거래액. 거래량의 기준. 네. 서로 사고 파는 것이 총 합쳐 보니까 311조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페이지의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은 제가 EU, 한국, 그리고 뭐 전 세계 메이저 배출권 거래소 가격을 쭉 다 적어놨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더 높을 때도 있고 EU 배출권 가격이 더 높을 때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 점은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배출권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EU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융시장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게 EU 배출권 시장이고 역사 역기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U 배출권 거래 제도는 2005년에 처음 생겨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한 지는 한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EU 배출권 가격이 지금 한 80유로를 돌파를 했는데요. 80유로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년 말 대비했을 때 한 150% 가까이 되는 그런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0유로를 돌파했으면은 코로나19라서 배출권 가격까지도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체 EU 배출권 거래 제도의 역사 속에서 배출권 가격이 30유로를 넘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10유로 밑,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3,000원 밑으로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80유로를 넘어서서 지금 한 85유로까지 되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두 군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출 허용 총량이란 칸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두 번째는 시장 안정화 제도라는 거에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우선 배출 허용 총량부터 저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급량 어떻게 결정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 공급량이 배출 허용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라에서 연간으로 공급하는 배출권 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페이즈 1, 즉 2005년에 처음 시장이 시작했을 때는 2096 밀리언 톤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571로 줄어들었죠. 이게 결국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페이즈 3와 페이즈 4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1년 만에 공급량이 연간으로 13.5%가 감소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량이 그렇죠. 배출권 공급량이 보통은 연간으로 한 1, 2% 정도 줄어드는데 1년 만에 13.5%가 감소를 한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공급량이 많이 감소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공급량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을 공급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공급을 하는 거지? 배출권은 그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온실가스를 하나 배출할 수 있는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네. 만약에 이 권리가 없다고 하면은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뭐 한 100... 권리가 없다면. 네, 그쵸. 근데 권리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처음. 권리는 이제 EU에서
만드는데 그 EU 그 관리하는 감독 당국이 매년 이제 실사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였고 올해 얼마였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연간으로 이제 수량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EU 전체로는 EU 의회랑 뭐 중앙정부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중앙정부에서 이걸 정해서 국가별로 다 할당을 해줍니다.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이렇게.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만약 독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독일 안에서 어떻게 나눠줄지는 독일 정부가 결정합니다. 독일 안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EU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부에서 정하겠죠. 그래? 그냥 우리나라는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쵸. EU는 EU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배출권이 감소했다는 말이 저희 좀 감이 안 와가지고. 네. 배출권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EU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배출해도 된다라는 양 자체를 줄였다는 거네. 그렇죠. 야, 너 뭐 13%면은 작년에는 100만큼 배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던 거를 네, 지금 87.5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매년 2.2% 감소한다고 앞으로도? 적어놨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수치를 이 과거에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는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1990년 대비 40%를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유럽 기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새로 통과이 되면서 이 목표가 15%포인트 상향된 55%까지 늘었습니다. 과거 원래 1990년 대비 40%를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55%를 줄이는 걸로 다시 목표가 바뀐 거죠. 더 세게 온 거네. 그렇죠. 더 네. 세게 해서 그래서 매년 감소하는 양도 2.2%에서 4.2%로 상향돼요. 2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쓰레기 종량제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풀어놨을 텐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 쓰레기 종량제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봉투의 그렇죠. 가격은.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없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은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런 종량제 없이. 네. 김민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쓰레기 종량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급 물량이 줄었고 두 번째 빨간 박스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시장 안정화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이 시장 전반을 안정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원래 사실 이런 배출권 시장 운영을 하려면은 국가가 일정량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올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했다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배출권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심각하게 하락한다 이러면 그걸 사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EU 측에서 이 3기 배출권 거래제까지는 그런 제도가 미비했거든요. 네. 근데 3기 말부터 이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 안정화 예비분이라고 해서 시장에 너무 유동성이 과다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들이고 너무 부족하다 하면 공급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고 공급 물량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EU가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배출권 거래제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뭔가 효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페이지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9년 대비 2005년과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년 대비 2005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렇게 보니까.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대비했을 때 2019년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22%나 감축을 시켰는데 전 세계에는 오히려 27%가 증가를 했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네. 합쳐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31페이지에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왜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줄였는데 네, 그 얘기 말고 쓰레기 자체가 늘어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일단 2021년에는 2020년 코로나 기간 대비했을 때는 경기 자체가 반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중순에는 이상 기후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EU 전체 발전량의 한 16% 정도가 풍력으로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게 된다면은 풍력 터빈이 안 들어가고 에너지가 발생을 안 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순에 20년 만에 최악의 모풍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자연스럽게
풍력 터빈이 안 돌아가고 풍력 터빈이 안 돌아가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근데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부족한 에너지 양을 석탄이나 석유 등 이렇게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출권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배출권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또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이제 러시아와 EU 간의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EU는 상당량의 LNG를 지금 현재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화석 연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8월, 9월 달인 것 같은데 네. 저기 올라온 게 지금 다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바람이 안 불던 때가 뭐 8, 9월 달에 되게 많다가 네. 위로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좀 바람이 언제 부냐 이런 것 따라서 신재생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LNG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원인 LNG 수급이 러시아로부터 잘 안 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배출권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요 공급 따져봤는데 올라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2페이지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배출권 가격이 그러면 지금까지 히스토리컬리하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2005년에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작을 했죠. 여기 네. 그림 같은 경우는 1기와 2기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네. 이제 1기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운영할 당시에는 EU 측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감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배출권은 과잉 공급한 거죠. 근데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낮아지겠지. 그렇죠. 낮아지는 그러니까 안 사겠지. 그렇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출권 가격이 빵원이 됐네. 네, 빵원이 됐습니다. 아. 네, 현물 가격인데 2007년, 2008년 이때 빵원이 됐군요. 네. 그리고 2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하면서 또 배출권 가격이 과거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이때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쵸.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안 좋아지고 생산 활동은 주로 화석 연료를 들여서 하는데 그럼 화석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배출권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까지 네. 많이 빠졌네요. 30유로 선까지 이제 붕괴가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 32페이지 그림 안에 못 넣었는데 네. 08년 09년부터 방금 제가 CDM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CDM. 그쵸. 그 개발도상국에 가서 저감 사업을 하고 크레딧을 받아와서 그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그 제도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융위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었는데 공급량까지 시장에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9년부터 한 2011년까지는 10유로 초반대에 머물다가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터졌습니다. 더 빠졌네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최근에 주변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그러면 야 그건 무조건 오르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얼마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거네요. 배출권 자체가 그죠? 그렇죠.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진짜 보시면 오랜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 별 볼 일 없었던 거네요. 1기, 2기 배출권 거래제를 3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네. 33페이지로 넘어가서 3기, 4기 때 어떻게 배출권 가격이 분위기가 완전 흘러왔는지 바뀌었네. 네. 페이지 3와 페이지 4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과거랑 얼마나 다른 건지를 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기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2013년에 시작을 한 다음에 EU에서 뭐 제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초반까지는 네. 10유로 밑에서 가격이 흘러왔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EU 정부 측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야겠다 해서 잉여 배출권 축소 방안 법제화라는 것을 하셨죠. 그래서 통화량을 줄인 거네. 그러니까. 그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 수거. 그렇죠. 달러의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긴축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출권 가격을 우상향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한 20, 30유로까지 왔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는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배출권 가격이. 15유로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네. 한 70유로 가까이, 네. 60유로 정도. 이게 10월 말까지의 차트고 네. 지금은 이제 85유로 그 정도까지 가서 85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뚫고 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떡상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지는 방금 앞서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요인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네. 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걸 많이 궁금을 하시고요. 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아마 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사? 네. 요거긴 할 거예요. 근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사실 제가 EU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서 전망은 하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또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높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더 오를 수 있냐 하면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100유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수준이 높냐 안 높냐라 하면은 높다. 그리고 왜 높냐 하면은 지금 LNG 수급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러시아와 EU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시에 해소가 된다거나 하면은 가격이 뭐 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 그러면 무조건 떡상 그래가지고 계속 간다. 그래서 관련 ETF 뭐 있어 빨리 사야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약간 이미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네요. 아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방이 안 열려 있냐 그거 말씀드리냐면 그건 아니고 절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네.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등락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네.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영일까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3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국 배출권 가격을 전망하면서 배출권 결정 요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 배출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 꼽아본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34페이지의 가장 좌측 차트는 범유럽 스톡스 50 지수의 12개월 선행 EPS와 EU 배출권 현물 가격을 같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좀 약간 동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시간 관계상 이게 EPS가 기업 이익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유가, 그다음에 석탄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비슷한 거는 석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기업 실적 같은 게 일단 가장 좌측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와 제가 유럽 석탄 선물을 그려놨는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석유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배출량은 늘어나고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석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지금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석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출권 가격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석탄을 많이 썼으니까 가격이 올랐겠지. 네. 근데 석탄을 많이 썼으면은 배출권이 많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35페이지에는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워낙 또 EU의 Fit for 55가 워낙 그 유명했었으니까 중순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수입업자가 매년 5월 말일에 자기가 수입한 상품들에 내재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신고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라는 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CBAM 인증서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세금인데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유럽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의 7일 평균 가격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EU 배출권 가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EU 배출권 가격과 똑같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는
EU의 배출권 가격과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의 차익만큼만 이 CBAM 인증서 가격을 내면 된다. EU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하나의 매크로 변수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배출권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동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 국경 조정세만으로 해서 글로벌 배출권 가격이 다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이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 차익만큼만 내든지 어쨌든 간에 너는 이만큼씩은 내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탄소 누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카본 리키지라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가 하면은 EU의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상식적으로 제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EU에서 공장을 안 만들고 싶겠죠. 가능하면 그쵸. 딴 데서 만들어서. 딴 데서 만들고 싶겠죠. 가령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멘스의 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장을 EU에서 만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뭐 좀 온실가스 배출 그 관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국가에 가서 공장을 세워서 우리가 그 생산을 하면은 배출권 거래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특히 이제 독일같이 제조업 네. 국가들은 힘들 것 같은데 그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게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고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뭐 해외로 오프쇼링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오프쇼링을 해서 거기서 생산한 상품들은 결국 또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EU로 다시 들어오겠죠. 왜냐면 이제 그쵸 다시 들어오지. 그렇죠. 지멘스에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독일로 다시 팔 테니까 거기로.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EU 안에서는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전 딴 세계적으로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EU 측에서 이렇게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탄소 거래세가 높아지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딴 데서 만들어서 가져올까? 딴 데서 만들어서 가져올 때 또 세금 내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EU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사실 다들 EU 배출권 거래제나 아니면 미국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게 EU 배출권과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ETS의 배출권 뭐 이런 것들이 접근하시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인 단위로는 참여가 불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클리컬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유틸리티 기업들이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간다는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KETS 배출권이라는 거는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지금 당장 힘드시고 어렵고. 예. 뭐 계획이 좀 있나요? 좀 있으면은 이제 선물 거래가 2025년까지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로 선물 거래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배출권 선물을 기반으로 뭐 ETF나 펀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구매하시는 펀드 안에서 뭐 배출권을 투자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여전히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쓰레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거지. 이 종량제 제도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라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이 배출권 거래제도 기업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라고 거죠. 와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 어느 정도쯤 배출하는지 매년 이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공장들을 합쳤을 때 전체 합산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 톤이 넘거나 혹은 특정 공장의 특정 사업장의 배출량이 2.5만 톤이 넘을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 기준이 있네요. 적용 네. 대상 기준이. 네, 네네. 그래서 이 강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업 684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684개의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한 7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이 684개 기업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2021년 즉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를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늘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무상할당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뭐 EU나 뭐 우리나라나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배출권이란 걸 나눠줄 때 다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즉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데 그 종량제 봉투는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다 하면 옆집 가서 사와야 되는 그렇지. 그런 개념인 제도였다고 거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종량제 봉투가 남는 집에 가가지고 봉투 좀 주세요 하고 사오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제 근데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게 나눠주진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넉넉하게 좀 넉넉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냥 쓸 만큼은 이제 다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다 공짜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유상할당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종량제 봉투가 100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년 동안 90장만 공짜로 나눠주고 10장은 돈 주고 나라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유상할당을 10% 한다는 얘기는 네. 10장은 돈 내고 사라. 그렇죠. 매달 경매를 해서 그 경매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바뀐 게 올해부터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10%로 늘어난 게. 그렇죠. 음. 근데 모든 산업이 다 이 유상할당 제도를 적용받는 건 아니고 네. 수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외 적용이 있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배출권 거래제가 조금 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얻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KETS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세미나를 다녀보면은 네.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사실 근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좀 많이 설명해주고 하셨고, 현선물 차익 거래 같은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도입이 될 것 같은지 그런 걸 좀 그런 건 언제 돼요? 2025년까지 도입이 된다고 지금 예견이 되어 있긴 아까 한데 얘기했던 네, 아직 언제 될지는 잘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지금 관심이 있는 정도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EU 배출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넘어갈까요? 시간 관계상으로 이제 다들 바쁘실 테니까 네. 제가 진짜 중요한 내용만 쭉 설명드리도록 진짜 중요한 하겠습니다. 내용만. 일단은 그 4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스킵을 했는데요. 네. 뭐 사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 휴킨스 같은 기업들이 뭐 질문도 그런 배출권을 질문이 팔아서 있었어요.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무슨 구조로 돈을 버는 거냐 이런 걸 궁금해하십니다. 저희가 방금 CDM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CDM 네, 사업이 CDM. 뭐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면은 그에 따른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에도 이 CDM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기업이 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그거를 뭐 유엔과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KOC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KOC. 네, KOC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증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만기를 3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3년 내에 제가 원하는 연도에 상쇄 배출권, 즉 배출권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할당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배출권을 할당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상쇄 배출권을 지금까지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상쇄 배출권의 전체 인증 비중은 1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받은 종량제 봉투를 90장을 이제 제출할 수 있고 옆집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해서 받아온 종량제 봉투를 10장을 해서 총 100장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상쇄 배출권과 그리고 그냥 배출권 사이에 가격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7,500원으로 배출권이 처음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하였고 2020년 4월에 4만 원대에 도달을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만 원대까지 올해 초에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초에 10,000원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 만 원대가 붕괴되었었는데 그럼 4분의 1 토막이 난 거네. 그쵸. 이게 진짜 변동성 진짜 크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3만 원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한 3만 3천 원 그 정도쯤 됐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근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고요. 네. 이제 4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한데 이게 왜 뾰족뾰족한지를 말씀을 드리자고자 하면은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뭐 EU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을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팔아서 돈을 벌자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통 거래를 많이 안 하십니다. 가격을 전망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러다 매년 4월이 되면은 작년도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어느 정도쯤 되었는지 그 윤곽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공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배출량이 이 정도쯤 되더라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수급이 한 이 정도쯤 되겠구나 하고 활발하게 거래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6월 말까지 최대한 많이 거래를 해서 필요한 걸 다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또 거래를 좀 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빠지는 거네요. 6월 달에는 빠지는 경향이 좀 강하겠네요. 그렇죠. 6월 이후부터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6월 이후부터 네. 6월 달에 제출을 하고 나서 네,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4월에는 그럼 왜 가격이 급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2020년 4월이면 작년 4월이니까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네요. 그죠? 네, 그렇죠. 2020년 6월에는 2019년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랑은 사실 별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쯤이라고 초라고 봐야 될 테니까. 그러면 왜 가격이 급락했냐 하면은 2019년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그래서 사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매년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왜냐면은 경제 성장하는 만큼 경제 그렇죠. 성장하는 만큼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2019년은 성장률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플러스였습니다. 근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에는 쇼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경제가 순탄히 흘러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출량도 늘어나고 배출권 수급도 더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생각에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쇼크로 작용을 한 겁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이면 네. 배출권의 가격은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덜 줄여가지고 배출권을 사야 되는 수요가 많아지면 네.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작년에 얼마나 배출했나 이걸 딱 종합해서 발표하는 게 6월인 거고 네. 그쯤에서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조금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공급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게 불리한 거 아니냐, 제조업 기반인. 네. 그리고 또 거래가 되면 네. 이게 또 투기적인 세력들이 오면서 네. 이만큼만 올라도 되는 거를 더 많이 올리게 됐을 때 생기는 네. 문제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네. 이런 질문이신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제조업 국가들한테 불리하다. 불리하다. 두 번째는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그쵸. 것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제조업 국가들한테 불리합니다. 그거는 많이 불리하죠. 네,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들은 당연히 GDP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이런 제조업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제조업 국가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 되게 가격을 적게 매기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거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또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락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그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네, 거래하도록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거 어차피 지금 누가 봐도 기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너무 큰 부담이니까 네. 그건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다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죠. 우리 뭐 작년에 주식 산 것처럼 이것만 사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그거는 일단은 네. 워워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못하지만 미국이나 뭐 EU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캘리포니아 ETS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필요한 사람 여기 모여라 해서 배출권은 경매를 해주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대를 이제 금융기관들,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그걸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 반등이 너무 뚜렷하게 예측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이루어졌던 경매 같은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 금융기관들이 가져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만약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또 말에 오미크론 사태가 변이가 또 터졌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갑자기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거나 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출권을 사기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에 그거 매물을 던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급등락을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참여를 안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4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강력한 그치. 계절성을 보이는 그런 네. 왜냐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어서 그러네요. 저걸 거래하시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마켓 메이킹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도대체 왜 오르는 거, 왜 빠진 건지를 잘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저런 식으로 가격이 너무 뾰족뾰족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 장단점이 있겠네요. 제가 그 키 차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 저감하는 게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업들 그러니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배출권을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 여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감축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감축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감축 투자 아이템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CCUS나 뭐 수소환원 제철이나 뭐 너무 많죠.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들이. 근데 사실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 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싶어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시클리컬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당장 온실가스 저감을 해서 배출권으로 인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설비 투자 사이클을 무시하고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은 그건 또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기업별로도 산업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고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들이 당장에 한 근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을 확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냐 하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대선 후보별로 이제 어떻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를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 압축시켜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후 변화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일직선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치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40% 저감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즉 10%포인트를 더 상향해서 저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 자체는 동의하고 있는데 산업계와 좀 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톤이 좀 낮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약간 톤다운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탈원전 정책을 우리가 폐지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하자. 그러니까 원전을 하자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추구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좀 첨언을 드리면은 현재의 정책도 이제 나라에서 한 반년 정도 다 산업계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획기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언제쯤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지할 경우 그 원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 부분에서 탄소 감축 압력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 측면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5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제가 원래 2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렸거든요. 2월 네, 배출권을 2월 할 수 있는 거. 2월은 올해 다 쓰고 남은 배출권을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배출권은 만기가 1년이라서 만기가 지나면은 배출권이 소멸하거든요. 원래 21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22로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주는 배출권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CDM 사업으로 인한 상수의 배출권 외에 유일하게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 이원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는 것밖에 없죠. 공급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가서 상수의 배출권을 만들어 오는 거. 마지막으로는 전년도 배출권을 미래로 다시 넘기는 거. 근데 이 미래로 넘긴 분량이 5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2019년 대비했을 때 2020년에 많이 넘기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께 2021년 6월에 나온 거죠. 2021년 6월에 나왔고. 네, 왜냐면 2020년 거를 2021년
6월에 제출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물량 증가가 없고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SK증권은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정점의 배출권 가격이 정점에 해당했을 시기 즉 35,000원에서 40,000원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뭐 EU 배출권이나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9페이지의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제 과거 2018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왔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치와 올해 들어서 만든 배출량 저감 목표치가 차이가 났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는데 이 우측에 있는 축에 있는 억톤이 아니라 100만 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란 선과 붉은 선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그만큼 향후 미래의 산업과 그리고 기업들에게 다가올 온실가스 저감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요 측 요인 그리고 공급 측 요인 마지막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매크로 변수가 작용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습습이님께서 질문 주신 게 아무래도 지금은 유럽 쪽에서 탄소 규제 압력이 더 강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탄소 배출권 시장에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 말고 또 있냐?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KRBN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렇죠. KRBN이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작년 7월에 상장한 ETF. 네. 그렇죠. 작년 7월에. 네. 이 ETF 좀 설명을 잠깐 뭐 해주신다면. 네. KRBN 같은 경우에는 저기 EU 배출권과 이제 미국 배출권을 동시에 추정을 하고 있고요. IHS 마켓 글로벌 카본 인덱스라는 걸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봤을 때 그 RGGI 그리고 캘리포니아 ETS 유럽을 동시에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분산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지금 상방 자체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제 방금 너무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올랐다. 그렇죠.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오미크론 그러니까 같은 아까 오미크론이라도 그렇고 러시아가 혹시라도 뭐 푸틴이 갑자기 뭐 다들 사랑해 막 네, 이래버리면 그쵸. 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준님께서 우측 그림에서 허용 배출량이 정부의 할당 배출량으로 보면 되나요? 그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의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한 수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 기간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출량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2025년까지 배출권을 얼만큼 나눠줄 거고 얼만큼 배출할 수 있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공급하는 배출권 수량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질문 네네 중에 맞습니다. 괜찮은 질문 혹은 대답해주고 싶은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그 테슬라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테슬라.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B2B 거래를 제외하면 WGI에서만 배출권이 판매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네네네. 예, 좀 어려운 내용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테슬라가 판매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이 아닙니다. ZEV 크레딧이라고 해서 완전히 또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11개 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너네가 100대를 판매를 하면은 그 중에서 몇 %는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그 수량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판매하면은 5대는 전기차로 판매를 해야 돼. 그래서 전기차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우리가 너네한테 크레딧을 줄게. 그래서 너네가 뭐 100대를 판매해야 되는데 100대 중에서 5대만 판매해야 되는데 10대를 판매했으면은 5개의 잉여 크레딧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형기관차만 100대 만든 회사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과는 또 다른 개념이고 탄소 배출권하고는 다른 네, 개념이고 그쵸. 어쨌든 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네. 거니까 그죠? 뭐 그렇게 11개 주에서 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전기차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주로 판매하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GEV 크레딧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판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었으니까 테슬라도 판매량이 많이 줄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네요. 판매 수익이 매 분기 꾸준히 줄고 있다. 이래서 네, 그거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 거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전체적으로 그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그러면은 이제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가 그걸 그렇지. 궁금해 보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만 원씩 내야 되고요. 톤당 10만 원씩 네. 그리고- 정부한테. 네, 정부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엔 100유로였었는데 네. 지금 뭐 그게 꼭 100유로로 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또 다르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 어쨌든 돈을 많이 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지금은 거의 100유로 선에 가까워 왔으니까 EU 같은 어. 경우에는 과징금을 아마 올려야겠죠 아마. 그래서 아, 그러니까 100유로면은 진짜 부담 많이 되겠다. 정말. 그러네요. 네.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유럽 선물 시장은 EU 대부분이 탄소 배출권 절감에 참여하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북동부 일부분에서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훨씬 작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유럽보다는 더 탄소 배출 절감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조금은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 좋은 질문이에요? 굿 어. 퀘스천. 감사합니다. 그럼 왜 근데 EU는 이렇게 전면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또 네. 다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왜 전면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이제 97년에 저희가 지금 그 도쿄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자 이렇게 다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이 교토 의정서 체제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들이 우리 나라는 여기서 탈퇴를 했지만은 우리끼리라도 배출권 거래를 하자. 만약 2001년에 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2005년에 EU랑 똑같이 배출권 거래소가 생겼을 겁니다. 미국에서. 아, 그러니까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만이 아니고 2001년 때도. 그래서 전면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몇 개 주와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뭐 퀘벡을 위시한 몇 개 주가 우리끼리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끼리라도 하자 하자. 해서 했는데 퀘벡과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많은 주들이 거기서 또 탈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 WCI라고 하는 그런 거래소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네요. 네. RG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동부에 있는 주들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결국 발전 부문이니까 네.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만든 게 RGGI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의정서를 한 번도 복귀하지 않았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 파리 기후 협약을 가입을 했다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빠꾸했죠. 또 빠꾸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거는 시행을 하려면은 원래 시간이 엄청 오래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이 기업이 배출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배출권을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겠네. 이게 사실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시계열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각 산업별로 얼만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제출하라고 그래도 네. 제출 안 하면 또 뭐 뭐야 그쵸, 뭐 이것도 그쵸. 있고 막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민간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배출량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 탄소세를 도입하니 많이 하는데 탄소세는 사실 더 편한 게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네. 그걸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이 된 게 아닌가. 캘리포니아와 일부 지역만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네요. 그럼요. 교수님. 이게 공부 많이 진짜. 했습니다. 남변님께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이게 첫 번째는 미국의 경우에 탄소 배출과 관련한 자율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자율시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고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옵셋 크레딧 개념의 자율시장 또한 투자 혹은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많이 줄었다. 네, 그걸 이제 그걸로 대체를 하겠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율시장이 굉장히 자율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WCI나 RGGI도 다 자율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네, 그렇죠. 그걸 자율시장이라고 사실, 하는구나. 네, 그렇죠. 미국은 선진국이라서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 하나니까. 지 맘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뭐 굉장히 개념이 복잡한데 그 도쿄 의정서 체제 시절에는 이 개념이 되게 복잡하게 뭐 선진국은 무조건 뭐 5.2%를 줄여야 되니까 또 뭐가 있고 하여튼 되게 복잡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좀 깔끔하죠. 예, 사실 이제 또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고 하면서 또 약간 의미가 많이 퇴색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방금은 이제 크레딧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CDM 사업을 해서 그걸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배출권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말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시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크레딧 시장으로 인해서 배출권이 너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후에서 2014년에 우리가 앞으로는 2021년부터는 이 크레딧을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좀 몇 년이 걸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2021년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기존에 하던 것만 하고 앞으로 새로운 건 하지 말자 다들 이렇게 하셔서 뭐 그래서 점점 이 사업이 줄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과거처럼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질문도 있어요. 김도현님 질문이네요. 유럽의 과징금이 100유로인데 이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어 가지고 100유로? 100유로? 그렇죠. 100유로고 100유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나라에서 뭐 더 올리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과징금을 또 너무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또 그것도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사전 예고를 하겠죠. 뭐 장단점 아무튼 뭐 너무 이게 탄소 배출 줄이다가 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네네. 또 적당히 해야 되긴 하는데 또 탄소 배출도 빨리 줄이긴 해야 되니까 또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봤던 질문이 포트폴리오에 탄소 배출권 ETF를 일부 넣으려고 하시는데 자산 배분 시에 다른 자산들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탄소 배출권은 여타 자산가들과 상관관계가 반대라는 리포트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탄소 배출권과 다른 전통 자산들과 가격의 방향성이 같이 가냐 아니면 같이 안 가느냐 그걸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좋으면은 배출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은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왜냐하면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은 배출권 가격이 떨어져야지 정상이고 오르면은 올라가야지 정상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런 안전 자산이냐 뭐 금이랑 비슷한 자산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보다는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네. 아까 석탄 얘기하셨으니까 석탄하고도 오히려 가깝다. 네. 그렇네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탄소 배출권 그러면은 막연하게 이미지가 사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산을 샀을 때 그 코릴레이션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따져보니까 박기현 연구원이 따져보니까 사실은 경기하고도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커머더티 가격 특히 이제 석탄 가격하고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걸로 봐서는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막연하게 물론 그래도 다른 자산들보다는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좀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근간에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돼서 김도현님에서 유럽은 3기 말부터 시장 안정화 제도를 통해서 경제 침체 등 특정 상황에 잉여 배출권을 매입하여 유통 총량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배출하는 총량이 배출권 총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배출권을 추가 발행하나요? 추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나라에서 배출권을 100개를 생산했다고 하면은 한 5개 정도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유사시에는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달러를 100장을 발행하기로 했으면은 100달러만큼만 발행을 하는 거고 5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급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급준비처럼 그렇게 지급준비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공급량 자체는 사실 정책 당국자가 유동적으로 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세트도 너무 예쁘고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다음에 조금 더 좀 그 좋은 환경에서 좀 할 걸 약속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 질문 많이 해주신 김도현님, 습습이님, 김민수님, 너구리님 그리고 명랑소녀님도 감사드리고요. 김상준님도 감사드립니다. 남변님도 아마 오늘 되게 많이 배우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확실히 그죠? 네.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무님도 그렇고요. 어려워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신그리님도 감사합니다. 이미애님도 감사드리고요. 정75님은 2부를 기획하라. 2부를 기획하겠습니다. 저희 박기현 연구원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 나왔는데 질문 가지고 또 한번 자료 만드셔가지고 정리되시면 또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아님은 진짜 기후 관심 많으신데 아마 좀 많이 배우시지 않았을까. 또 그 관련된 질문은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 내용은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방송은 그 링크가 있으시면은 그래도 계속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조금 다시 돌려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또 돌려보셔도 됩니다.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견현님 인사해 주세요. 머리 바뀌었다 야.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